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현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샹그릴라 대화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나온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예. 이제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와서 동맹국에 대한 정책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 중에 한국이 모범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비를 얼마만큼 많이 내고 있고 또 동맹에서의 분담 중에 얼마만큼을 더 동맹국이 더 가져가느냐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지금 전작권 전환 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기본적인 동맹 정책에 대한 원칙이라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전작권 전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조기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방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그다음에 그 동맹 간에 주어진 임무 중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된 억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더 많은 업무를 분담을 한다라는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 부분을 칭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전작권을 조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모범 사례다라고 이제 그 그렇죠. 하나의 예시로 든 거다라고 그렇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제 조기 상환하는 문제들이 물론 이제 한미 간에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면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2030년 6월 이전에는 이제 전작권을 이제 환수를 하겠다라는 네네. 입장인 거고, 지금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올해를 이제 원년의 해로 삼겠다 해서 전작권의 이제 3단계 중에 FOC를 올 연말에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2028년 하반기쯤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을 위한 양국의 대통령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받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브런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하원 군사위를 통해서 전작권과 관련된 그런 로드맵을 2029년 상반기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차가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짜 능력적인 측면에서 검증이라는 부분은 이후 계속해서 한미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논의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는데 뭐 더 나아가서 한미일이 함께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뭐 지난달엔 또 미국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샹그릴라에서는 양자회담이 예정되어져 있지 않고, 또 한미일 간에 또 3자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는 할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중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더 협력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한미일의 공통 요소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든지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안건들이 이제 만난다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최근 북한을 다녀온 뒤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발라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의 발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아직 한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네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뭐 군사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참관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공개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적대적 두 국가를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 예. 9차 당대회 때의 그 김정은의 그런 연설 내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 헌법 개정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남부 국경선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토 조항을 넣고 그 남부 국경선 중심으로 화력을 강화해라. 그러니까 DMZ 북쪽 지역의 화력의 역량을 강화를 시키고 포병 현대화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모든 거를 집중을 하라고 한 그 부분이 여기에서도 그 외무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과 수렴되는 접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9차 당대회 그런 기조 하에서의 통일은 없다. 통일의 가능성은 없고 명백한 그 적대적인 두 개 국가고 제1회적인 남한에 대한 경계 태세라든지 대비 태세라든지 이런 강화를 위해서 그 남쪽과의 그런 접경지대의 군사력 강화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거기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시차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책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인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 정책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북한이 군사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전술 탄도미사일과 240mm 방사포 그리고 또 전술 순항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시험을 강행하기도 네네. 했고요. 뭐 이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표현대로 남부 국경 지역에 좀 뭔가 군사적인 압박을 더 강화하는 네네. 그런 행동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이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9차 당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조치를 지금 남부 국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고 거기에 맨 처음에는 600mm 방사포를 9차 당대 때 연결을 해서 시험 발사를 하고 거기에 그쪽 지역에다가 배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섞어 쏘기를 통한 240mm 방사포도 이전 대비 유도 장치를 거기다 부과를 시키고 네. 사거리도 40에서 60이었는데 80km로 연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전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전술 순항미사일과 관련돼서 같이 섞어 쏘기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방어 태세라든지 KAMD의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력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이제 북한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왕이 부장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다음 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왜 이 방북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또 중러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방북을 해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어지는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을 본다면 뭐 여기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주목을 끄는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제 65주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맹 조약을 맺은 이제 체결을 한 지 이제 65주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기념하에 간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7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방문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맥락 하에서의 그 북한을 방문하는데 좀 중국이랑 북한이랑 각자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의 어떤 게 가능성이라든지 대화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시키고자 한 욕심도 있었을 테고 예. 또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밀착된 계기에 중국도 나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은 러시아와의 그런 각 모든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넓혔다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러시아가 충분히 해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중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 입장에서 실리를 따진다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단순한 방북이 아니라 북중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이 이번 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장보고 N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네. 뭐 국내에서 이제 건조하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연료가 농축이잖아요. 네. 우리가 농축하면 저농축부터 고농축이 있는데 네. 고농축으로 가면 이제 무기가 핵무기를 되는 생각을 거죠. 하니까 예. 핵무기화에 대해서 다들 의심스러운 눈을 볼 수가 있으니까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는 20% 미만으로만 연료를 사용하겠다. 예. 그리고 비확산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이 장보고 M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5가지 이제 원칙을 이야기를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은 이제 저농축 우라늄으로 20% 미만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IAEA의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과 국내 개발과 국내 건조 가 원칙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국내의 원자로와 조성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정 과정과 관련돼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2030년대 중반에 이제 첫 번째 일본 함이 진수를 할 것이다 해서 이제 5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결국엔 두 번째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비확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확실히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이제 건조와 관련된 거죠. 건조 장소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건조를 잠수함을 건조를 하는 거를 원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로 한국에서 건조를 해야지만 나중에 완성이 된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결국은 한국에서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과 프로세스가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거 부분도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보고 N 프로젝트인 만큼 이제 국내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를 명명을 한 셈인데, 근데 이 그 잠수함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이 커지면은 연료도 더 큰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수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네. 무장도 훨씬 더 많은 무장량을 탑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몇천 톤에서 몇천 톤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 이제 3,500톤 정도인데 핵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5,000톤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죠. 예. 기본적으로 프랑스가 한 5,600톤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에 서울에서 미국과 이제 첫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